네, 그러면 정리가 좀 된 것 같으니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환영 인사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흥정망정 페스티벌 No Words for Youth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대단 기후변화 이대로 좋은가? 응 아니야입니다. 왜 응 아니야일까요? 네, 지금 이제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이슈인 기후 변화가 이제 변화가 아닌 위기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해결책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런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 중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여러 환경 문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이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이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의 제한, 즉 화석연료 감축과 신재생에너지로의 100% 대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환경 전문가 3분을 모시고 지구의 기후변화가 왜 위기 상황인지, 그 다음에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청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사가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후 바로 프로그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며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린피스 이인성 선임 캠페이너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 석존 한국정책지식센터 연구원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패널로 나와주신 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프로그램 순서 설명한 후에 바로 발제 시간으로 이어질 텐데요. 오늘의 순서는 발제와 토론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발제 시간에는 먼저 각 전문가로서 3분이 기후위기 상황을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김성환 의원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요.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각 전문가들, 그 다음에 저희 앉아있는 패널인 청년들이 어떻게 함께 모색해 볼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발제 순서로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그린피스 이인성 선임 캠페이너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으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에서 캠페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20분간 말씀을 드릴 주제는 기후위기 그리고 맞서는 세계라는 제목의 발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왜 기후변화가 아니고 기후위기인지, 그리고 이에 맞서는 주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이런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혹시 지구온난화에 찬성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빙하가 녹는데 이거에도 찬성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그러면 미세먼지나 태풍,
지금 산불, 가뭄 이런 거에 찬성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대부분 다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실 거예요. 괜찮지 않다라고 하면, 그리고 반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이 환경에 또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화석연료 사용이 왜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또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해야 된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해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소비 문화를 바꿔야 한다 라는 해결책을 말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고 이유가 붙기 시작을 해요. 전기가 필요하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는 있어야 돼. 한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면적이 부족해서 안 돼. 그리고 왜 내 사유재산인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그리고 소비 문화를 바꾸자라고 하면 내가 덜 쓴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그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우리 천천히 차근차근 하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최근 유엔에서 인권 그리고 극빈곤 문제를 조사하는 유엔 특별 보고관인 필립 엘스톤은 지금 현재 꽤 중요한 모든 게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을 한 게 유엔, 국가, 시민단체, 기업들의 노력은 모두 명백하게 부적절한 수준이며 시급함과 심각한 대비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지난 50년간 이룬 경제 개발과 보건 개선, 그리고 빈곤 퇴출을 수포로 만드는 위협이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타 시민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를 모조리 위협하는 재앙 같은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매우 깊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올해 5월 달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5.26 ppm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415개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80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80에서 280 ppm 사이에만 머물렀습니다. 이 숫자가 단지 80만 년 전, 그리고 또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게 된 시점 이후, 또는 농업이 발달되는 시점 이후 뿐만이 아니라 인류 자체가 지구에 등장하게 된 시점 이래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농도가 언제 어떻게 빠르게 진해졌냐, 상승했냐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150 선이 있고 그 위에 current level이라고 정해져 있죠. 저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와 같은 농도에서 인류는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지구 상승, 지구 기온 상승,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95%가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95%를 확률로 얘기한다는 건 정말 그냥 100%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에 이제 우리의 인류의 경제가 기반이 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고, 지금 그래서 강수량, 적설량, 풍속이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가뭄, 극심한 폭염, 작물이 고사하고 해양이 사막화되는 그런 문제에 저희가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지금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이 정도입니다. 더 상승해 되면 이제 식량 위기, 경제 파산, 더 이상 재해를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식량 안보의 문제, 제반 시설의 붕괴, 그리고 국가의 붕괴, 분쟁까지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생태계와 산업 문명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멸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환경 보호라던가 환경 보존이라던가 북극곰이나 펭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인 거죠. 정말 비상식적인 재난들,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서 그냥 흔하게 사고 먹었던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들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지구 기온 평균 상승폭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들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바로 인천에서 2017년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었죠. 인류가 2100년까지 1.5도로 이제 온도 상승폭을 억제하려고 하면 2030년까지는 45% 감축을 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제로로 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옆에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첨부를 해놨는데요. 그 불편한 진실 많이 기억하시죠? 그게 2005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인류가 정말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으로 저희는 이 감축을 달성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급기야 가장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놓인 지금 2019년은 정말 급격하게 획기적으로 정말 전시체제에 준하는 핵전쟁급의 행동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스키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줄이면 됐었는데 이젠 거의 직활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사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흔하게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저희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과학에 가장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들이었죠. 혹시 올해에 있었던 기후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 여기 계시나요? 저는 이 무리 중에 이제 어디쯤에 섞여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 방콕, 그리고 캐나다, 독일 전부 다 거의 모든 대륙에서 기후 파업 시위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서 그리고 청년이 주축돼서 이제 기후 시위 그리고 기후 파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들이 거의 총 이끈 세계 시민들 이제 더 이상 1000명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각계의 시민사회의 의사결정자들 많은 분들이 이 거리에서 이 시위에 동참을 했는데 그게 960만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222개국에서 올해에만 벌어진 기후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 960만 명 그리고 이거를 촉발시킨 인물이 있었죠. 그레타 툰베리라고 사실 여기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의사결정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얘기하냐고 굉장히 뾰족한 비판을 했었던 소녀죠. 그 소녀가 이제 결석 시위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단편적인 그냥 시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이행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가장 큰 세계의 기후 시위였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다음 파업은 11월 29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기후위기 배상 행동에서 요구했던 3대 요구사항을 정리한 내용인데 그냥 거리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급성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그거에 맞는, 그거에 걸맞은 구속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 행동, 기후 행동에 대한 압력이 세지니까 기업과 금융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가 기후변화에 대응에 실패하는 회사는 반드시 파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인 존 맥도넬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회사는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실제로 이런 말들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시사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이죠.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100%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운 기업의 수가 이제 200개가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50개는 이미 100%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사용을 달성을 했고요. 물론 협력사는 제외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이 정말 무역 규범 수준으로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도시, 그리고 각 국가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24개국의 1,200개 지자체들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었고 트럼프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죠. 하지만 미국의 도시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리는 파리 기후협약에 남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선언들이 가지는 게 사실 어떤 정책도 아니고 규제도 아니고 그냥 어떤 실행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그냥 무의미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선언이 보여주는 목표의 지향성,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화석연료에 화석연료를 찬성하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그널인데요. 이런 선언들이 실제로 구속력 있는 정말 파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최근 세계 선거 의제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선거가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열릴 텐데요. 미국 2020년 대선의 가장 큰 핵심 화두는 아마 그린 뉴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최근에 노동당이 넷 제로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보고서 그리고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건축물이나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제로로 만드는 것, 교통 부분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것, 그리고 깨끗한 물과 공기에 대한 기본권,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의 그 시점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재생가능 에너지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고 화석연료부터 멀어져야 되냐라고 하면 이것들이 바로 입증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어떤 사용 추이예요. 석탄은 이제 빨강색 가장 위에 있는데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약간 줄어들었어요. 석유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가스도 엄청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바로 에너지 사용에서 이제 나오고 전력 발전 그리고 산업, 수송에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탈석탄 로드맵이나 어떻게 재생가능 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이 미흡하죠. 재생가능 에너지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전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그래프를 넣은 이유는 이게 세계 에너지 기구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전 세계 에너지의 어떤 전망을 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이는 연구 단체예요. 매년 에너지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이 기구가 항상 재생가능 에너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는 실제 태양광이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확대되었는지고 그 옆에 있는 선들은 바로 이 기구가 예상을 했었던 전망치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전망들이 왜 나쁘냐면 이거를 실제로 정책에 적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미흡한 보수적이고 회의적인 전망치들은 자꾸만 정부가 더 화석연료에 투자하게끔 기업들이 발빠르게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로 이런 정책들을 세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및 교통, 수송의 전기화도 빠질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미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목표를 이제 세우고 아니면 이거를 세우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최근에 가장 재미있었던 거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가장 팽팽히 맞서는 게 바로 캘리포니아 주예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연비 규제를 따르는 제조사의 자동차만을 구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발언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캘리포니아는 시장에서 그리고 또 법정에서 시민의 건강과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거를 분명히 따지겠다. 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앞세우기만 하는 제조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현실도 되게 알겠고 어떤 게 해결책인지도 알겠는데 또 다시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약간 막막해지는 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같은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대체 뭘 해야 할까? 그리고 왜 다시 자꾸만 우리는 어긋난 해결책에 집착을 하게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라고 그거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나선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어차피 우린 다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개인의 실천, 어떤 개인의 소소한 실천들을 집단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위기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개개인들의 소소한 실천 외에도 이 실천을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집단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LED 전구 사용하고 전기 절약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거 이게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통근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내연기관차 감축을 촉구하고 이제 보행 중심이 되는 도로를 지지하고 또 전기화된 대중교통이 확대될 수 있게 그런 정책에 손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너무 요즘 많이 나오죠. 재활용 필요합니다. 근데 일회용품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사업이랑 유통 모델을 변화하는 것을 촉구하는 게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고기 덜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고기를 덜 먹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채식 식단을 의무화할 수 있게, 그리고 공장식 축산업에 반대할 수 있게 그런 데에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숲을 보호하고 숲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청년들이야말로 이런 것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고 실행하는데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인성 선임 캠페이너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이 너무 심해서 핵 전쟁급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행동을 집단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청년이라는 점 우리가 새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패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조은 연구원님께서 국내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석조은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서 그린피스에서 우리 이인성 캠페이너께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 정책 또는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특히 정부를 주축으로 이 제도권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실상을 우선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성 캠페이너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실 이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익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관점을 먼저 보신다고 한다면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변화, 그리고 이와 같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제도의 대표로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이 이름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국제적인 인식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측면들을 사실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목적을 보시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제 자체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2010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던 제도인데, 지금 이미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위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한 목표치를 탄소 제로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제는 사실 제로가 아닌 저탄소라고 하는 아직은 약간 모호한 수준의 명칭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기후 문제 같은 것은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가치와 환경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가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인류 사회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의 조화를 담고 있는 메시지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법제 자체는 지속 가능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그린 그로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발전지향적인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그와 같은 패러다임이 사실 이 안에는 여전히 반영된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를 근간으로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 문제를 궁극적으로 경제와 상생하는 윈윈의 전략으로서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어떤 노력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 대응 및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 비용 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온실가스는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첨단 기술 및 융합기술 적극 개발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 시장 거래를 허용한 것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는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대응을 정부 주도가 아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이와 같은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명제로서 명확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과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그와 같은 효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 속에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오염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오염 저감에 대한 친환경적인 행위를 하나의 중요한 인센티브로서 사회가 그 제도 기제를 만들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법규나 정책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사회 각 주체들이 자신의 결정과 행동으로부터 비롯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인식함으로써 그에 대한 비용과 그에 대한 효과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관리 기제를 이와 같은 시장 기제에 입안해서 사회의 그 효과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또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대응할지에 대한 또 종합적인 노력들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비용과 편익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로서 그것을 재산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권리의 부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비용 절감의 노력들을 시장에서 다양한 보상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마치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물건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나의 결정이 궁극적으로 나의 비용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한 자신들의 친환경적인 행위가 도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을 이제 제안한다는 것을 이제 방향성으로 제시한다라는 것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 동향하고는 상당히 일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것은 이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저감 활동이 궁극적으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도로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용과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염 부담자 원칙에 근거하여 실제로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 주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는 그 환경의 피해를 만들어내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내가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염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가되는 특성을 가지지만 정작 자신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또는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나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에게 이익은 되고 그에 따른 피해와 비용은 내가 아닌 다른 사회 주체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누구나 일으키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행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와 같은 행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종의 오염행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그 오염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 자체를 조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과 방식을 이제 고민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그린피스에서도 말씀 주셨고 또 파리 협약에서도 사실 가장 강조했던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의 기제는 바로 정부가 강력한 어떤 특정한 규제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자신들의 조절 기제를 통해서, 다른 말로 시장 기제를 통한 이들의 오염행위 또는 온실 배출에 대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에 대한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먼저 살펴보시면 특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혹은 이에 대한 기후 대응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으로 709.100만 톤이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우리는 잘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수치는 전 세계 UN 멤버십 국가가 192개, 3개 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11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신다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매우 높은 국가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부분의 주요 항목을 보시면,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부문에서 이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의 이제 그 출처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따져본다면 빨간색 혹시 잘 보이십니까? 그 막대 그래프에서 상당히 그 비중이 높죠. 바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빨간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87%가량이 에너지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인 즉슨 기후변화 대응 혹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대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지만 특히나 그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야로서는 사실 에너지에 대한 개선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수치를 보다 이제 비교를 한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배출량의 이제 규모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연료 연소라고 하는 특정한 또 그런 에너지원의 부분으로서만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5.94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CO2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미국이 각 1, 2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7위권에 입지하는 실정이고요. 1인당 CO2 배출량의 수치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개도국 국가들의 배출량이 높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18위에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그 CO2 전체 배출량의 규모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0위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경제 발전과 이와 같은 CO2 배출의 어떤 연관성을 일차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1인당 또 배출량의 수준으로 봤을 때 개도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의 배출량이 또 많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부분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경제 발전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소비는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가 같은 수준에 입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의 수준을 앞으로 지속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 온실가스의 배출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보신다면, 이 그림을 통해서 2100년에 이르는 21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온도가 무려 1.5도 이상, 적어도 4.4도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통해서, 특히 파리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1.5도 이내로 온도의 상승을 제약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규범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같은 추세 속에서는 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다. 즉 이 말인즉슨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기후 변화와 그런 어떤 기후 위기의 흐름 속에서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국내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한 수준은 그렇게 제대로 적정선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즉 이 말인즉슨 국제사회와 국내 사회에서의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기후 위기의 영향에 매우 높은 노출을 당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국가에서, 특히 정부에서 어떠한 환경적인 대응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배출정말 BAU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 추세를 그것을 기준으로 30%의 감축 목표를 2014년에 제시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그보다는 더 상회시키는 37%까지 감축하는 것을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목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과연 어느 정도의 또 수치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30%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감축 목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유사한 경제적인 구조와 지위 속에서는 이와 같은 30% 또는 37%라는 감축 목표가 상당히 고무적일 수는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10위권에 해당하는 이미 선진 경제에 상당히 도약해 있는 국가적인 지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개동국의 수준과 유사한 이와 같은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와 같은 지위에 비해서는 그에 대한 대응의 기준이 상대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대목인 거죠. 또 한편으로 또 말씀드렸던 중요한 하나의 법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증장기본법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 법제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개의 정책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일종의 시설, 업체, 사업장들이 직접적으로 이 규제 당국과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협의하여 자신들이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자신들의 이행 결과가 실제 계획과 부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페널티가 주어질까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말씀 주신다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특히나 이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일부에 국한된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가 자신이 능동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한 하나의 이제 컨트롤의 방식을 통해서 이런 자율관리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제도가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기도 어렵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행 성과를
묻는 페널티 기제도 사실은 매우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 중요한 바로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제도는 시행된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업체들이 이와 같은 거래제의 하나의 참여자로 정부에 그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할당받는 온실가스 그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본인들이 여러 노력을 통해서 원래 할당받은 양보다 온실 배출량을 절감을 시키면 그 남은 양을 이 배출권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할당받은 온실가스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 시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공급에 의해서 자신의 부족분을 일종의 시장적인 보상을 통해서 자신이 확보하는 거죠. 그 권리를. 그럼 이런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자신들의 시장의 기제를 바탕으로 스스로 그와 같은 친환경 행위, 즉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체적인 인센티브를 이와 같은 시장 거래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줌으로 이들 간의 자유로운 친환경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의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제도가 2015년, 즉 불과 4년조차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과를 섣불리 말하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숫자가 5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2020년 그리고 2030년 이와 같은 감축 목표 로드맵을 수립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것들을 제공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인 두 가지 제도만으로는 사실 그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사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노력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CO2 배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였고, 결국 에너지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CO2 저감에 대한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애시당초 업을 성설일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그 관련된 제도를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 2030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 가까이 끌어올리겠다. 즉 이 가운데서는 특히나 이 재생에너지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특히 정부는 일반 업체와 또는 일반 가구에서 이런 태양광을 설치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니셔티브를 정부가 주어지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에너지 전환, 특히 화석 연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전환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같은 온실가스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사실 그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사실 이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빨간색 선은 바로 배출 실적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우리나라의 2020 로드맵을 기준으로 앞으로 그 이행에 대한 예측 경로를 제시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부분은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BA 기준을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목표는 파란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은 이 빨간색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그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BA 기준과 더 흡사한 가까이 네. 예.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것 점에서 아직 그와 같은 효과는 좀 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 짓자면 사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대응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와 같은 노력과 대응 가운데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환경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이스를 통해서 그와 같은 제도권과 정치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 문제점은 그렇게 여전히 크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와 같은 부분에서 그와 같은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생성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각 행동에 따른 어떤 행위들이 실제로 탄소 배출을 얼만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이 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조절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데는 매우 어려운 제약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정부는 그와 같은 업체와 또는 각 소비 행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CO2 배출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와 그 내용들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제와 같은 노력들이 사실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또는 CDP라고 해서 탄소 배출 프로젝트 공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시민단체와 또 관련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정보 체계나 그 사회적인 그 흐름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각 주체의 인식과 대응도 사실은 국내 사회의 인식과는 상당한 격차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물론 이따 토론 시간에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현황과 그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석재원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성 선임 캠페이너님께서 뭐 환경 문제 그다음에 해결책을 위한 기준에서 글로벌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석재원 박사님께서는 국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특히 30%라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께서 기후위기에서의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년을 위한 지구는 없다에 대한 책임을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막중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궐로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올 12월 2일이면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예산은 정책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지가 예산에 실리게 돼 있죠.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쓰일까요? 저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여러모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당초에 요거 끝나고 저보고 사회를 보라고 했는데요. 시나리오 상으로는 20분씩 하고 토론을 한 4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1시간 10분을 썼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다 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얘기하는 걸로. 밑에 거. 네. 햇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이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냐? IPCC에서 1.5도씨로 지구의 온도의 상승을 막으려면
8.3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27. 8.3년 후면 35. 장가를 갔을까 말까,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나이입니다만, 그때 8.3년 후에 지구의 모습이 어떨까요? 상상이 됩니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많은 과학자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는 450 ppm, 지금 415까지 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2 ppm씩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3 pp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대로 하면 2050년에 500 ppm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대개 4도에서 5도씨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도씨에서 막겠다고 목표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와 강도로 해야 될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키를 거의 비행기 속도로 타고 내려와야 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나 바꿔야 합니까? 우리가 이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가서 저 회의에 가서 발표를 했었죠. 이성적인 사람들은 대통령의 발표가 매우 미흡하다, 일반인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국회는 잘하고 있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은 잘하고 있냐? 신용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냐?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오바마 때 그린 뉴딜 정책을 펴서 한참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와서 그 정책을 다 폐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승한 정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만 계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던 공장 다시 돌아와, 얘기만 승계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했습니다. 이 정책도 마저 폐기했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다시 오바마 때 했던 그린 뉴딜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거냐? 강도가 많이 다릅니다. 바이든의 강도가 있고 샌더스, 워런 다 나름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샌더스 정책이 제일 강력합니다. 돈의 규모가 다릅니다. 유럽도 대체로 매우 강한 속도로 탄소를 줄이려고 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파리 회의가 2015년이었습니다. 요만큼 있을 때 우리가 파리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이렇게 할게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자료에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대부분 발표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혹은 처음으로 리우에서 회담하고 그리고 교토에서 프로토콜을 발표할 때의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015년 기준으로 요만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하므로 계속 에너지를 더 쓸 것으로 예측되므로 매년 에너지를 더 쓸 것으로 가정하여
대개 6억 톤 수준에 있던 거를 8억 5천만 톤까지 우리는 더 쓸 예정인데 그것을 목표 지점으로 해서 37%를 줄이겠다고 파리 이 기후변화 회의에 우리의 목표치를 제출합니다. 그게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준이 대개 한 6억 5천만 톤 정도 됐을 텐데요. 6억 5천만 톤을 2030년에 5억 7천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부르죠. 참 못된 거 아닙니까? 중진국이 30% 줄인다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나쁜 대책과 목표를 세계에 보고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아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소위 넷 제로 수준까지 가려면 지금 대략 한 7억 톤 정도 되는데 이거를 1억 톤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6억 톤 정도를 줄여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에너지 분야인데 그 에너지는 크게 보면 발전하고 수송 분야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숙제죠.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저희 세대 사람들입니다. 혹은 저희 윗세대 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만들었죠. 그 숙제를 다 풀지 못하고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숙제를 넘겨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직접 정치를 하셔야 될 때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략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석유 시대가 고갈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석유가 고갈되면 당연히 다른 에너지를 써야겠지라고 했는데 석유가 고갈돼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고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돌이 떨어져서 석기 시대가 멈췄냐. 말을 타다가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말이 멸종해서 기차나 자동차로 넘어갔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석유 시대를 멈추는 것, 탄소 시대를 멈추는 것, 그것은 석유나 석탄과 같은 에너지가 다 써서 없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멸종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죠. 어떻게 바꿀 거냐가 숙제입니다. 아주 소위 좌파 녹색주의는 소위 부시맨 시대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인구의 규모 10억 명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이 소위 인류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숫자를 근본적으로 한 60억 명 정도는 더 줄이자.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 소위 초저출산 문제가 해결의 근본적인 숙제를 푸는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자. 문명에 기대지 말고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그런 기적 같은 문명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열 건지가 숙제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열어야 될 새로운 시대에는 지금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정도의 문명 정도를 더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철도와 석탄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석유와 자동차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터넷 정보통신이었습니다. 4차는 그것을 다 포함한 AI와 로봇과
뭐 기타 등등을 다 합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그 전체 혁명을 다 포함해서도 더 근본적인 소위 문명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탄소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을 여기 있는 식구들이 열 수 있느냐가 거기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숙제죠. 3분만 더 쓸게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력 시장을 근본적으로 지금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 시설을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그것을 쓰려고 하는 아리백 기업들이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그 법을 발의했더니요, 말은 제대로 안 하면서 싫답니다. 아직 입법은 해놨는데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 에너지의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는 대부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위험해서 좋지 않고 화력발전소는 아시는 대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없애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다 규모가 커서 그게 중앙 집중형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풍력은 규모에 따라서 크게 할 수 있습니다만 소위 티끌모아 태산형 에너지입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지방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천해야 되는 동네 단위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생산하고 그 동네에서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남는 에너지를 전기차에 충전하거나 수소로 전환해서 수소차에 충전하거나 그렇게 하고 이게 동네별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전기를 다른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뭘로 합니까? 스마트 그리드로 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요, 지금은 산업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를 자치의 영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분권화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고 남는 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권한의 일부가 광역까지는 내려가 있는데 기초까지는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그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계획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 동네의 얘기입니다. 이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를 제로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구청장 때 저희 동네에 지어놓은 에너지 제로 주택입니다.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5대 에너지의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주택 단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는 모두가 이런 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그렇게 짓지 않는 주택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수송 분야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수소차를 탑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기차를 탑니다. 제가 싹싹 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LNG 차를 탔거든요. 카렌스 20년 타고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저는 카니발을 타다가 수소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소는 어디에서 나오냐? LNG를 개질해서 나옵니다.
혹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화학을 처리하는데 부생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장재현 씨가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저 수소차. 이 수소차를 소위 LPG를 개질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면 그 과정에서 요만큼의 1361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같은 양으로 1년에 15,000km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소위 이 휘발유 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1,600kg입니다. 수소를 개질해서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소의 생산 단계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나 혹은 휘발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바꾼다고 하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혹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자체를 몽땅 바꿔야 하죠. 산업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를 생산하는 수소의 전기,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원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재생에너지로 지역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일단 쓰고 남는 것을 팔거나 혹은 수소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수소차를 현대에서 만드는데 그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만드는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아리백에 참여하고 2030년 혹은 40년 이내로 현대자동차가 쓰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겠죠. 그런 문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할 거냐, 살 수 있을 거냐, 그게 숙제입니다. 그러려면 아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 얘기를 쭉 하셨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현재 대한민국이 신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원천적으로 이 동네 혹은 이 기업은 탄소를 요만큼은 배출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기본 양을 할당해 줍니다. 근데 그 할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게 마치 시장에서 탄소를 줄이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원천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조세 체계입니다. 탄소가 기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탄소세제를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보조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유럽의 체계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탄소세에 버금가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금을 걷어서 1년에 15조쯤 걷습니다. 그 15조쯤 걷는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하는데 80%를 씁니다. 15조쯤 걷는 세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정의롭겠죠. 석탄발전소 혹은 포스코가 제철을 하는데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시멘트 공장, 제철소, 그리고 석탄발전소, LNG 발전소 등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기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름하여 탄소세. 호주, 영국 이런 데 다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석탄 발전소가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그 세금 구조가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얼마를 붙여야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은 만큼 붙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다 국회의원이 돼서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다시 한번 김성환 의원님께 박수로 감사 인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사회를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서툴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이런 주제로 사회를 보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정치적 우선순위 아젠다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두 번째, 국내 현실을 고려해서 기후 위기에 걸맞는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뭐냐. 세 번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와 청년의 역할은 뭐냐. 요 주제로 토론 사회를 보랍니다. 네,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상 돼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시간도 4시까지라 30분 남아 있습니다.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 혹시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으면 먼저 좀 받고요. 그리고 이 주제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앞에서 발제에 있었던 부분에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면 저희 크루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네. 끝에 Q&A를 그럴까요? 받을까요? 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제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붙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우선 우리 두 분 발제자님 얘기를 한 번씩 더 듣고 같이 털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이인성 캠페이너님,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개 유럽이나 미국은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게 있으면 보통 이런 기후 위기 문제가 5손가락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올라옵니다. 대한민국은 10손가락 안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늘 뒷방 늙은이, 이건 성차별이네. 뒷방으로 이렇게 다 밀려서 의제를 잘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의제로 올라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네, 제가 먼저 운을 떼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정치의 주요 아젠다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위치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이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 가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터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배출량을 보였고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들어가면 이미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을 앞선 지 오래예요.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앞에 석준 박사님이랑 김성환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에 반해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대응은 심각하게 그냥 단순히 미흡한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계획을 이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감축은커녕 현상 유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한국이 지금 기후 위기에 얼만큼 가담하고 있냐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얼만큼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다룰 것이냐를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의 전문가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의 영역은 구조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곳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냥 비닐봉지를 일회용 비닐봉지를 더 이상 쓰지 맙시다.
일회용 뭐 컵을 더 이상 쓰지 맙시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사회 경제 전반의 시스템의 변화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정치의 영역에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기후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누구 어떤 전문가에게 마이크를 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 그린피스에서 자동차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되게 황당했던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 원래 한국에서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새로 세워야 했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하게 했었는데 이때 자동차 공학계 교수님들께서 대거 나오셔가지고 아니다, 2030년에도 여전히 94% 내연기관차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걸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송의 전기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이거를 기후위기가 시급한 아젠다, 절박한 아젠다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한테 마이크를 주어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증가율 또한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을 잘 인식해서 경제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소위 스피커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석준 박사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정책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단순히 정책적인 논리로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주요한 정책적인 이슈로서 제기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특정한 키플레이어들이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정부의 주요 부처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모멘트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 이인성 캠페이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 가운데는 사실 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끊임없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배출하고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노력들은 특정한 공학을 중심으로 한 분야에서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특히 제가 다루고 있는 행정학이나 정치학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현장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영역 분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특정한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그리고 또 정확한 그런 분석의 틀과 그 논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 그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제공해 줄 것. 그를 바탕으로 국민들과 시민들은 그 정보에 기반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력과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가 범람할 때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인지에 대한 분별도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그 키는 누가 있는가?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각 주체가 자신의 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결국 그와 같은 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정당성을 가진 주체는 바로 국민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역할인 것이죠. 네, 뭐 따로 정리할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그 위상이 매우 낮기도 하고 아직 학계의 준비 정도도 낮고 이 사회적인 하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함동수라고 합니다. 그 세 분 누가 답변을 해주셔도 좋지만 이제 이인성 그린피스 캠페이너님에게 이제 좀 더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당장 빨리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환경적인 움직임이 김성환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정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감대를 결국 이끌어내야만 이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을 접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지 이것이 환경을 위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또 어떤 좀 다른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게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정말 인류 멸종, 뭐 산업 문명의 붕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사실 뭐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8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미 저희가 어떤 해결책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더 이상 어떤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해결책을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아야 해요. 그 기준은 1.5도라는 게 분명하고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실 그 해결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태도가 되게 팽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국민이나 시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기후 위기가 심각해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았던 가뭄이나 뭐 메탄이 올라오고 있다라던가 라는 거를 지금 한국에서 한국 시민들이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단지 그냥 보이지 않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적인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피해를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후 위기를 우리가 올바른 해결책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술이 창출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더 정의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 혜택들 그리고 공동의 편익들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저는 그 시민들의 공감대를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환경단체라던가 뭐 정치가들이 그 절박함, 그 위기, 그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것도 이해가 일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마다 이제 먹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청중들한테 그리고 어떤 시민들을 설득할 거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불이익보다는 혜택, 우리가 이거를 해결했을 때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공동의 편익,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공포의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겨울철, 봄철의 미세먼지죠. 그나마 최근에 저 충남의 보령 1, 2호기인가요? 석탄 발전을 완전히 이제 중단하기로 하고 또 봄철에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27기까지 석탄 발전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은 미세먼지 덕분이기도 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소위 건강에 대한 공포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석탄 발전의 문제가 잘 안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의 최근의 변화가 소위 이 아까 봤던 것처럼 아리백에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다국적 기업이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의 일종의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를 쓸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국내 대기업들에게 지금 영향을 조금씩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라기보다는 경제 영역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산업부가 움직여서 녹색 요금 제도를 도입을 해보겠다. 그리고 아리백을 위해서 소위 PPA 제도도 조금 더 빨리 해보겠다고 하는 변화의 조짐들이 생겼는데 만약에 애플이나 구글이 한국의 이 삼성이나 LG 쪽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움직임도 훨씬 더디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공포감 외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꿀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흐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국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2030년까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100%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다른 의미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탄소 없는 사회로 가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길게 토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분 정도 더 말씀을 듣고 오늘의 본 주제인 이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로 하시죠. 누가?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석조원 박사님이랑 이제 이인성 캠페이너님께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어젠다를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드라이브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려서 환경 문제가 어젠다 설정이 된다 해도 막상 정치권으로 올라간다면 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문제인 주거 문제나 교통 문제, 그러니까 막말로 표가 될 수 있는 어젠다에 국회의원이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가 제1의 어젠다로 설정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가장 그래도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그다음에 전체 정치인들이 나아가야 될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개 정치인들이 자기 동네에 지하철을 연장하거나 혹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게 당장 눈앞에 뭔가 그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미세먼지 등의 문제는 우리 국민이자 혹은 그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게 가장 밀집되어 있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소위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하고 석탄의 소위 그 가동 시기도 보통은 30년 이상으로 하는데 25년으로 줄이는 것을 가장 먼저 주장을 하는데, 결국 그 지역에 혹은 그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할 것이냐가 결국 그 정치인을 바꾸는 힘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당장 절박한 숙제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늦기는 한데,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속도는 매우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 다만 최근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한국의 소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속도나 대응력을 미루어 보면 대한민국이 이 의제를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빨리빨리는 가장 빨리빨리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늦었으나 매우 빠른 속도로 바꾸는 것도 아마 세계 1등을 할 뭐랄까 잠재력은 있는 것 같다. 그 잠재력은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해당 정치인들을 잘 일깨워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51분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졸아도 이 쉬는 시간에는 또 놀아야 되니까 가급적 4시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해보죠. 그 얘기가 조금 중간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와 청년의 역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 종합 토론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플로어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가 해야 될 몫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매우 중요할 텐데,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나 아이디어 주실 분 있으시면.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그 제가 오늘 이 공간에서 느낀 게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그걸 어떻게 각성시키고 이렇게 자극받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지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인데, 이게 커피를 이렇게 종이컵으로, 네, 그런 게 이제 디테일이 좀 이제 눈에 거슬렸고요. 그게 그런 데서 이렇게 다 시작되는 건데, 그게 참 어딜 가도 안 되더라고요, 잘. 이제 중요한 얘기는, 저는 이제 자전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청년들한테 자전거를 타거나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기본소득으로 그걸 이제 데이터가 잘 되니까 자전거에 그런 걸 설치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사람들이 의료보험이나 이런 수가도 내려가고 건강보험 그런 것도 내려가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국가 재정도 튼튼해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기본소득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게 잘 안 될까요? 그게 자동차를 줄여야, 어떻게 하든 화석연료를 줄여야,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그건 환경을 이렇게 뭐 저해하는 건데, 자전거를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기본소득으로 전환되면 자전거 탈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당위적으로만 자전거 타면 건강해진다 하지 말고, 이게 사람들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거로, 자전거 타면 기본소득 준다고 꼬시면 안 탈 사람 드물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인의 어떤 도시의 소식을 들었는데 한 마을에 대도시는 아니고 좀 작은 도시인데 8만에서 한 10만 되는 도시인데 뉴스에서 나왔을 거예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시내로 차가 못 들어오게 동서남북에 거대한 그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내에는 무조건 자전거 아니면 걸어서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정책 연구자들이나 이렇게 시민단체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은 혹시 그런 데도 가셨는지 하여튼 그런 좀 구체적인 샘플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귀납적으로 이렇게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전거를 타면 기본소득을 주자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사례도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선 우리 이인성 캠페이너님 마지막으로 이 정치의 역할과 우리 정치와 청년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석 선생님도. 네. 먼저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그린피스에서 교통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줄이고 보행이나 자전거 중심의 도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로 저희가 꼭 활용해서 그게 정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도입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역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요. 바로 내년이 총선이고 바로 또 이제 2022년까지 저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소소한 실천들을 이미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구조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집단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기후 위기라는 아젠다를 어떤 선거의 주요 아젠다로 만들 수 있게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또 집에 가면 잊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 그린피스 캠페인 활동을 보는 걸 통해서라도 아니면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걸 통해서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청정에서 우리 말씀 주신 부분과 사실 관련지어서 저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공감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유럽 국가를 가보면 날이 덥거나 춥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생활 패턴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상 속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은 급격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변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국민들의 수준 또는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작은 실천이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저는 이 자리가 청년 세대를 위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격려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비록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기회는 있다. 특히 정치권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 가운데에서 청년 세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좀 더 힘을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 달 개최되는 2050 저탄소 사회 포럼에서 청년 위원들이 직접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공론회장이 마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나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결정, 즉 여러분들의 참여, 시민의 참여 그리고 청년의 참여가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기회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권리와 그에 대한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문제인식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기성세대 분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당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요한 공론회장, 그리고 제도적인 정치 참여회장, 그리고 수많은 그런 환경 의례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또 여러분들의 힘을, 또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정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멋진 말을 했죠. 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년이 총선거입니다. 그리고 2022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초동에서 한참 검찰 개혁을 외치는 뭡니까 유튜버들이 그 조국 수호와 뭐 공수처 설치를 위한 뭐 행동에 나서라고 해서 그 행동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들이 국회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기후변화에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데를 물어보거나, 혹은 내가 그 일을 해볼 테니 나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직접 나서거나,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 대통령으로 나서는 후보가 미국의 그린 뉴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책 아젠다를 낼 수 있겠죠. 조금 거슬러 가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만 당시로는 거의 최대치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대통령 후보는 2050년에 대한민국의 탄소를 제로화하겠다, 그것을 위한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문명사회를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것도 그 사회의 수준의 정도를 반영합니다.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 그것이 바닥의 여론으로 붙어 있어야겠죠. 그런 새로운 희망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참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우리의 새로운 숙제인 듯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내가 꼭 이 말만은 한마디는 더 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라고 하실 분? 네, 질문 뒤에 마이크 네.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예빈이라고 합니다. 아까 머뭇거리다가 질문을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탈사탄 금고기준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이제 서울시 청년청이랑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 토론회를 한 목적 자체가 바로 이게 조례 개정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과랑 이제 재무과 분들을 모셔가지고 토론회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자가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토론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립니다. 누구 김성환 의원님께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김성환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답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이 토론회가 끝나고 제가 개별 상담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괜찮으신가요?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번 세션은 전체적으로 네, 제가 그러면 하고, 마무리를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이렇게 지켜보고 진행을 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이제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을 일하게 하려면 국민이 무서워져야 된다. 국민을 무섭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의 역할, 환경 아젠다를 제1순위로 만들기 위한 청년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행동하고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작은 실천이 그냥 작은 실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이 와 닿았었는데요. 저희가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환경 이슈를 제1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포인트를 잘 생각해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 주제가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과 정치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 제목에서 정치와 청년이 아니라 그냥 정치, 청년을 합치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청년들 또한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며 국회의원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분들도 그 위치에서 앞장서서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많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고민스러운 분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공포감을 유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현실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고 조금의 변화라도 느끼시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패널로 나와주신 이인성 선임 캠페이너님, 석조원 박사님 그리고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중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